6개월 전 나는 친구의 죽음을 봤다. 챕터 1점 사라진 그림자. 저녁 무렵 5시가 넘어서자 동네 시장은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려는 상인들과 저녁 식재료를 구하려는 주부들로 분주했다. 김 여사는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 2마리를 고르며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님, 이 고등어 좀 봐요. 눈이 흐려져 있네. 신선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00원만 깎아드릴게요. 67년을 살아온 김 여사에게 이런 실랑이는 일상이었다.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아껴야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장바구니에 오늘 구입한 것들을 정리하며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어머나, 그거 정말 맛있겠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김 여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박순애의 것이었다. 설마.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박순애,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곁에 있어준 평생의 친구. 그런데도 순애는 6개월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여사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시립병원 3층 특실에서 순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 점점 약해지는 맥박,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던 그 순간까지 의사가 오후 3시 47분 임종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차가운 목소리도 잊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관해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 화장장에서 작별을 고했다. 납골당에 순애의 유골함을 모시며 순애야, 먼저 가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속삭였던 것도 엊그제 같았다. 그런데 지금 배추와 무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마늘향이 뒤섞인 이 익숙한 시장 골목에서 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김 여사는 상인들의 뭘 사갈까요? 하는 호객 소리와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음 사이로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톤도 억양도 웃는 방식까지도 모두 순애와 똑같았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 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실제적이었다.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무릎을 참아가며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아갔다. 순애야, 정말 너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석양이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친숙한 목소리는 김 여사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다. 챕터 2점 숨겨진 질. 김 여사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혈압약을 먹어도 이런 적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의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골목은 저녁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몇십 년을 이 동네에 살면서도 이런 깊숙한 골목이 있는 줄은 몰랐다. 좁은 길 양옆으로는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늘어진 전깃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자 골목 끝에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건물이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듯한 2층 양옥집이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하얀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마치 피부병이 난 것처럼 보였다.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겨울이라 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나무처럼 굵어진 줄기들이 건물을 마치 족쇄처럼 감싸고 있었다. 2층 창문들은 모두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런 낡은 집이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주변은 모두 새로 지은 상가 건물과 아파트였는데 이 집만은 마치 시간의 섬처럼 홀로 남겨져 있었다. 낡은 철제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녹슨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틈새로 노란 백열전구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 여사는 숨을 죽이고 대문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다.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 말라 죽은 식물들이었지만 몇 개는 여전히 푸르렀다.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 2개, 그리고 나이 든 여자 목소리 하나. 그 사이로 섞여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순애의 것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 여사가 기억하는 그 명랑하고 밝은 톤과는 전혀 달랐다. 절망과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김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담쟁이 줄기 사이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 안에는 오래된 원목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의자 4개가 둘러져 있었다. 그중 하나에 앉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검정색 스웨터, 그리고 그 특유의 구부정한 어깨선. 분명히 순애였다. 김 여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혹시 자신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다른 사람을 순애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 옆 얼굴, 그 목소리, 그 몸짓 모든 것이 40여 년을 함께한 친구 그 자체였다. 순애는 다른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김 여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름 사이사이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바람에 담쟁이 잎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순애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챕터 3. 감춰진 진실. 영수가. 순애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어떻게 날 찾았어? 김 여사는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40여 년 우정의 힘으로 간신히 버텼다. 거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 2과 6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하나.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중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순애에게 뭔가 속삭였다. 순애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3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방으로 사라졌다. 이제 거실에는 2 친구만 남았다.
순애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정말 너구나. 그런데 도대체 왜 죽은 척을 했어? 순애는 김 여사의 손을 잡아 구석진 소파로 데려갔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차가웠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이전에 없던 상처들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고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영수가 제발 들어봐. 순애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건 조작이었어.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내가 죽었다는 진단서도 모두 가짜였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숨을 안 쉬는 걸 직접 봤어. 심장도 멈췄고 체온도 차가워졌잖아. 강력한 수면제와 특수한 약물을 써서 죽음을 연기한 거야. 순애는 뒷방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어. 의료진들도 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 김 여사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럼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순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비볐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영수가 기억해. 3년 전에 민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내가 보증을 섰거든. 5억이 넘는 돈을,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김 여사는 그때를 기억했다. 순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그때 김 여사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말했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에는 나만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와 경희한테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어. 민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경희 학원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죽은 척을 그들이 말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족은 평생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고 가족들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순애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3억이야. 내 생명보험금. 그 돈으로 빚을 갚고도 가족들이 재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채업자들이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내 죽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김 여사는 친구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자신이 알던 밝고 당당한 순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절망과 공포에 짓눌린 가엾은 여인만이 남아있었다. 순애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수가 너까지 여기 와버리면 이제 우리 모두 위험해져.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못 본 척 해줘. 그 순간 뒷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챕터 4점 무너지는 평온. 중년 남자가 뒷방에서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그는 김 여사를 째려보며 순애에게 말했다. 누구냐? 이 할머니는? 제 친구예요. 순애가 급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친구.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친구가 있어? 뭔가 수상한데. 김 여사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다. 순애야,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영수가 제발 여기서 나가. 빨리. 순애의 눈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이제 다 알았어. 그럼 같이 나가자.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순애가 소리쳤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그리고 너도 위험해져. 남자가 팔짱을 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서 본 건 모두 있는 게 좋을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말이지. 김 여사는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순애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다니. 남자가 비웃었다. 우리가 이 여자 목숨을 살려준 거야. 은혜를 모르네. 그때 순애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영수가 제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김 여사는 순애의 처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와야 했다. 순애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속삭였다. 잊어줘, 영수가. 제발 본 척도 하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여사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다. 친구를 두고 온 죄책감과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철이 초조한 얼굴로 마중 나왔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시장에서 잠깐 친구 만났어. 김 여사는 애써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때 거실에서 쾅 하는 커다란 소리가 났다. 이어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민철의 아내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여보, 이번엔 정말 큰 소리였어요. 벽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세 사람이 거실로 달려가 보니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긴 균열이 생겨 있었다. 이게 뭐야? 민철이 벽을 만져보았다. 균열이 이렇게 커졌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가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우리 동이 가장 심각하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건축이 확정됐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김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순애의 거짓 죽음이라는 충격도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제는 평생 살아온 집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민철이 한숨을 깊이 쉬었다. 지금 시세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래요.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이 집값의 2배는 될 텐데. 밤이 깊어가자 벽에서 또 다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건물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의 말을 떠올렸다. 숨어서 사는 삶, 거짓으로 유지되는 안전함. 그것이 과연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현실도 마찬가지였다. 이 무너져가는 집에서의 불안한 평온함도 결국은 거짓된 안정감에 불과한 건 아닐까. 챕터 5. 선택의 시간. 새벽 4시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벽의 균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순애의 절망에 찬 얼굴, 그 험상궂은 남자의 위협적인 눈빛, 그리고 떨어진 가족 사진의 산산조각난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행복하게,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숨어서 살지는 않았다. 김 여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순애와의 추억들이 노란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 서로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야? 김 여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었다. 그 추억들만큼은 진짜였다. 순애가 거짓 죽음을 택한 것도 결국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아침 8시 민철이 황급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야?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공지가 나왔어요. 우리 동 전체를 오늘 저녁까지 비워야 한다고 해요.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났다. 오늘 저녁까지. 내 임시거주지는 구청에서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요? 이 모든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고. 수진도 울먹이며 나타났다. 시어머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니. 김 여사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지금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0년 동안 쌓아온 추억과 안정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다. 순애도 자신도 모두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위기 앞에서 숨고 회피하고 남들에게 의존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민철아, 김 여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 싸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김 여사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젯밤 내내 망설였던 그 번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애야, 나야. 영숙이. 긴 침묵이 흘렀다. 영숙아, 어떡해. 순애야, 이제 그만하자. 김 여사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숨어서 사는 것도 거짓말로 버티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영숙아, 내가 나타나면 나도 지금 집을 잃게 됐어. 오늘 저녁까지 나가야 해.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야. 그럼 같이 해결해보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순애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6개월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와 두려움이 그 울음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숙아, 나도 이제 정말 지쳤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죽어 있는 것보다 못해. 그럼 끝내자. 진짜로 끝내자.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아니야.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였다. 김 여사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훨씬 값진 것이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애야, 우리 만나자. 그리고 이 모든 걸 정리하자.